어제 저와 같이 수업하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종합과세 원칙으로 하는 게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었죠. 그럼 이 종합과세를 한다라는 건 이제 어떤 소득을 가지고 종합과세를 하느냐,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하게 어제 제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한 게 소득하고 소득금액은 다른 거다.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그럼 이 소득금액은 우리가 소득금액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과세표준으로 가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할 대상 금액으로 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라는 건 그런 거 모든 거 다 빼기 전 순수한 그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연봉 했을 때 세금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다 빼기 전 그냥 얼마, 사업으로 치면 총 매출액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번 게 아니죠. 그 돈에 세금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금액에서 이렇게 빼가게 될 건데, 자 그럼 먼저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세법법전에 6개의 소득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이자소득, 다음이 배당소득, 다음이 사업소득, 다음이 근로소득, 다음이 연금소득, 다음이 기타소득. 자,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6가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면 모두 다 합산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걸 다 합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받은 전체적인 금액인데, 지금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건 소득 금액으로 이제 과세표준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소득공제 전후로 지금 금액을 추려 나갈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보면 이자 소득은 내가 이자가 전부 다가 얼마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받는 이자 중에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비과세 소득이 있겠죠. 그럼 이 비과세를 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자를 받는 것 중에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어요. 이 분리과세라는 건 어제 우리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들 있죠. 국내에서 원천징수 당한 이자 중에 2천만 원 이하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얘가 합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세금 내고 끝났기 때문에 종합과세 할 소득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분리과세를 빼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자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면 이 배당 소득에서 비과세 배당이 있다면 비과세로 뺄 거고, 우리 공익신탁 이런 데에서 배당 받는 거는 비과세예요. 그리고 배당에서도 분리과세가 된다면 분리과세를 뺄 거고, 자, 여기에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 필요경비를 뺄 거고, 그리고 배당가산세 그로스업이 있다면 배당가산세액으로 그로스업을 더해주고 나면, 자 그러면 얘는 배당소득 금액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얘 둘이를 합쳐서 얘 둘이를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얘 둘이를 합쳐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자를 받는 데에 필요경비가 있을까요? 경비 들어가나요? 그럴 거 없죠. 그럼 배당 받는 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들이에요. 이 둘이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론에서 이야기 나오면 얘네들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 그로스업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법인이 있어요. 자, 법인이 100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내가 개인 주주인데 주주의 지분율이 20%라고 볼게요. 그럼 지분율이 20%면 뭐 100이라는 돈을 번 걸 전부 다 배당한다라고 하면 이 주주는 20이라는 돈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이 법인이 100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 중에서 20%인 20만큼의 세금을 내고 나면 남아있는 게 80만 남게 되겠죠. 그럼 80 가지고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세금 내고 남은 걸로. 그럼 80 가지고 배당을 하면 이 사람의 20%인 얘는 16만 배당을 받게 되겠죠. 16만큼만. 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100 벌었는데 20 세금 내고 나면 80 남았고 지분율이 20%면 16 배당해 주겠지. 그죠? 그럼 16 배당을 받은 사람은 세금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지금 여기 4만큼 못 받은 만큼 세금 안 냈으면 20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금 떼이고 받았기 때문에 16 받았잖아. 그럼 세금 떼인 돈을 받은 거죠. 법인세 안 냈으면 얘는 20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100을 번 건데. 그죠? 그러면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4라는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너 돈 벌었다고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이라고 16을 받으면 여기에 플러스 4를 내서 다시 얘를 20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20, 다 더해가지고 20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배당세액 공제로 빼버리면 소득세만 과세하고 한번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하고 나중에 세액 공제에서 배당세액 공제로 빼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없애려고 다시 얘를 법인세 납부한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서 20 만든 걸로 가는 걸 이 배당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배당 가산세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용어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어떤 건지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사업소득을 볼게요. 자, 사업소득이 비과세가 있고, 자, 분리과세가 있으면 분리과세를 하고, 필요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우리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업소득자는 두 분류로 나눠요.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와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로 둘로 분류를 나눠요. 저처럼 학원 강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데 저는 학원 강사업에서는 사업장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별도로 없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소득자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작가 이런 사람들도 사업소득자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있게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없는 사업장이 없는 소득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옷가게, 그런 가게들도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들이라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 개인 소득세니까 개인 사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들은 그 이 돈을 지급하는 자들이 원천징수세액 3%를 원천징수를 해요. 3.3%라는 건 지방소득세가 있는 거고 3%를 이제 징수를 할 건데 그럼 이 3%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나는 돈 받을 때에 3%를 떼이고 나서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가 실제 얼마를 벌었으니까 그 세금의 차이를 돌려주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 받는 돈의 전체 금액의 3% 됐는데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그럼 내가 실제로 이걸로 번 돈은 얼마다라고 정리를 해서 다시 돌려달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연합적 원천징수죠. 어제 원천징수 한 후에 확정신고로서 납세 의무 종료시키는 거니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론에서 꼭 기억하세요. 사업소득자들은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아예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따로 개인적으로 온 건 아니고 이제 통지 알림돼 있으면 알림 서비스는 오겠지만 당신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인데, 그죠? 자, 그럼 자, 얘는 연합적 원천징수예요. 자, 그럼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15,000원에 팔면 5,000원 남기는 거죠. 10,000원짜리 사와서 12,000원에 팔면 2,000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2,000원 남기는데 이 단계에서 나한테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원천징수라는 건 지급하는 자가 있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원천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건데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온 금액에서 나의 이익을 내가 조절해서 팔고 내가 남기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게 얘는 없어요. 원천징수 자체가 없는 소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래처들 보면 가끔씩 이런 소리 해요. 잘 모르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려봤는데 왜 난 내기만 하냐고. 자기는 자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어딘가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벌었다고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 낸 적이 없잖아요. 얘는 3%라도 떼었으니까 내거나 아니면 돌려받거나 내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데 떼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분리과세라는 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건데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얘는 사업소득에서는 분리과세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얘만 없는 거예요. 예.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전부 다 합치는. 그것도 그냥 사업소득이에요. 그것도 그냥 다 사업소득이에요. 그는 사업소득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넣는 코드 번호 넣고 없는 그 자기 사업자 등록에 업종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집어넣어 가지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건 구분 없어요. 예.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죠. 저는 모르죠. 지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죠? 그 사람한테 대놓고 그럼 소득요, 소득금액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빛이 흔들리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고. 그죠? 자, 참고로 과거 옛날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득 중에. 그런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바꿔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사업소득 속에 부동산 임대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2배부 4근 연기로 외웠었는데 지금은 2배 4근 연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빠진 거죠.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 이제 우리 월급이죠. 이 근로소득을 다른 말로 총급여라고 해요. 근로소득을 총급여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를 빼고, 만약에 분리과세가 있다면, 지금 분리과세 되는 거 생겼어요. 발명 금액이. 자, 그리고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월급 받으시죠? 필요경비 있나요? 왜 있지?
전에도 있다 그랬더니 뭐 차비, 밥값 이라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필요경비를 볼 수는 있어요. 근로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왜 필요경비를 못 느끼냐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과거에 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한 걸 가지고 그 결실이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방법을 좀 여러 가지 쓰는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5년치를 합산시켜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 인정해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있긴 있었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입증 못 하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빼줄게라고 해서 근로 그쵸 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라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면 얘는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연금을 받아요. 그럼 연금에도 비과세 연금이 있죠. 그리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분리과세를 빼고 얘도 분리과세 되죠. 1200까지. 자, 그럼 연금 받는 데에 필요경비가 들어가나요? 자, 국민연금 내고 싶어요?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근데 아니, 사실 우리 어머니가 아니,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뒤통수 치는 말이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연금 많이 들어가요. 50만 원씩 들어갔었는데 끝났다 그랬죠. 근데 어머니가 그 말 하시더라고.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최고라고. 저희 어머니가 제 중학교 때부터 삼성화재 정직원으로 일하시다가 지금까지 계신 분이니까 엄청 오래 하셨어요. 옛날에 휴대폰 막 나왔을 때 삐삐 차고 다니시다가 휴대폰 하고 그때도 하셨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특히 돈 없는 사람일수록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 하죠. 왜냐면 지금 당장 내 밥 먹고 지금 써야 되는 게 있고 내 빚 갚는 게 급한 거지 미래 생각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기회비용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방금 잘못 생각했는데 빚 있잖아요. 연금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가만히 놔두면 빚이 더 빨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없애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노후를 생각해서 지금은 죽었다 생각해라 뭐 이런 말하는데 그거는 다기 빼기를 잘못한 사람들 이야기고. 그럼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 사람들의 노후를 떠안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건 있어요. 복지적으로 더 줘야 될 걸 줄이기 위해서는 먹고 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 다른 말로 했는데 이 연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이런 걸 날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도 연금 소득 공제를 해줘요. 그럼 연금 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연금 소득 금액이 나오게 돼요. 연금 소득 금액이. 자, 그럼 기타 소득이라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사적 연금도 있고 그 국민 공적 연금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나중에 연금 가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기타 소득이라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로또 1등 이런 거 있죠. 정말 어쩌다 한 번. 로또 당첨이 사업 소득인 사람은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는 저는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으니까 수업으로 돈 받는 게 사업 소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쩌다 한번 강연하고 돈 받는 건 그럼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는 기타 소득은 우리 비과세가 있다면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를 빼고 자 그럼 기타 소득에도 필요경비가 있겠죠. 그럼 필요경비를 당연히 빼야지. 그럼 필요경비를 빼면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득 금액들을 전부 다 합쳐서 자, 얘네들을 종합소득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합소득 금액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나 필요경비조들이 다 빠진 금액들인 거예요. 모든 소득에 대한 걸 다 빼고 이 소득 금액을 다 모아둔 게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종합소득 말고 분류과세하는 소득이 있었죠. 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하는 소득. 뭐뭐 있었죠? 두 개.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거 간헐적으로 퇴직소득.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못 받아봤던 꿈이라는 양도소득. 이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건데 이걸 매년 내는 이 종합소득에다가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지가 않아서 따로 분류해서 걔네들은 개별적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양도세는 우리 시험 챕터는 아니에요. 근데 소득세예요. 퇴직소득에 대한 것도 산출하는 건 우리 시험 챕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세예요. 퇴직소득도. 그래서 자,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에다가 퇴직소득도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가 있었다면 빼고 그리고 퇴직금도 장기 근속에 대한 특별 공제들 있죠. 그런 거 빼면 퇴직소득 금액이 될 거고 양도소득도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그리고 우리 주택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다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생겨요. 자, 그럼 지금 이 소득 금액들이 있죠. 이 세 개.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이 소득 금액들을 전부 다 합쳐서 연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거예요. 이게 연 100만 원 이하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사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로또 1등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신데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버지 로또 1등 되어서 예를 들어 20억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소득 금액이 있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20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 20억은 분리과세예요. 제가 세금 내고 땡이라고 어제 말했잖아요. 그러면 20억을 여기서 빼면 아버지의 기타 소득 금액은 0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부양하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소득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리과세를 제가 나중에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정리해 줄 건데 정리하는 이유가 분리과세에 걸린 건 빼야 소득금액이 되는데 내가 아니고 내 부양가족들이 내가 지금 이 사람 데리고 살고 있다?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 이 기준점이 내가 부양한다는 건 내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 이 사람이 돈을 안 벌어야 먹여 살리는 거지. 그 기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0만 원, 100만 원 말씀하시는 게 이건데 이 전체 다에 대한 금액이고 얘네들을 뺀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비과세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분리과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경비들 있죠. 필요경비도 빼야 내가 번 것 거잖아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 1년 동안 1억을 벌었어요. 그럼 1억의 매출이 있어요. 사업소득은 매출이에요. 매출. 그럼 매출이 1억이 다 이 사람 거 아니죠. 그러면 뭐 비과세 있으면 빼겠지만 또 없다면 필요경비에서 1억의 매출 중에 직원 월급 주는데 5천 나갔어요. 그럼 5천 빼야지. 직원들이 근로소득 내야지. 직원들이 번 거지 사장이 번 게 아니죠. 또 건물월세가 3천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사업소득인 거지 내 소득 아니잖아요. 그런 거 빼는 거예요. 그럼 막상 번 거는 2천밖에 안 되죠. 그럼 사업소득 금액은 2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월급 받으면 이게 전부 다 나의 총급여로 산정되는 게 아니고 비과세 있는 거 빼고 분리과세 있으면 빼고
근로소득공제 요율표가 있어요. 뭐 500만 원 이하는 70%, 뭐 1000만 원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요율표들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또 소득공제라고 빼줄 거예요. 지금 소득공제 전인 거예요. 그럼 소득금액을 내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세금 부과 안 할 것도 빼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면 안 되는 거. 그게 지금 이 과정이고, 우리 뒤쪽 실기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래에 뭐 종합소득 기본세율표는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CTA 시험에도 위에 요율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만 인지하고 있어. 근데 하나는 외워야 돼요. 최저세율이 6%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근로소득의 최저세율은 6%다. 자,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278페이지 넘기면 뭐 소득별 필요금비 적혀 있는데, 이건 우리 실무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2월 교손금과 교손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론 내용인데, 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론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니까. 자, 지금 종합소득에서, 자, 이건 지우고 보면, 여기서 보면 교손금이라는 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가 제가 잘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럼 손해보는데 이 소득 중에 손해볼 수 있는 소득이 뭐가 있죠? 당연히 얘지. 얘가 교손이 발생할 수 있는 애죠. 월급 받는데 교손 발생할 일은 없어. 교손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교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 교손금 공제는 10년간 2월 공제해줘요. 이번에 손해보면 내년에 돈 벌었을 때에 오늘 손해본 걸 빼고 이제 그래서 세금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 법인도 그렇게 하죠. 법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법인은 일본은 마이너스 내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었을 때 그거 채워가지고 세금 이제 안 내도록 줄이려고. 어차피 초창기에는 실적이 없어서 대출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로 막 쳐놨다가 나중에 돈 벌었을 때 좀 채워놓는 그런 방식 쓰죠. 근데 개인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근데 내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소득이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500이 났다고 볼게요. 근데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200이 있고 연금 100을 받고 있고 기타 소득이 300이 있고 이자를 200을 받고 있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이 어떻게 남아있냐라고 해서 과세를 할 때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하냐라고 하면, 자, 사업소득이 있는데 올해 이만큼 내가 돈 번 거예요. 그럼 총 얼마 벌게 된 거죠? 총 300 번 거죠. 그럼 어떤 돈으로 300 벌었냐가 교손금 보전 순서가, 공제하는 순서가 사업소득 아래부터 1, 2, 3, 4, 5 근년기 2배 순서대로 얘를 공제를 할 건데, 그럼 500만 원을 빼면 얘 빼기 위해서 200, 100, 그럼 얘가 300이 아니고 이제 100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타 소득 100과 이자 소득 200만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얘가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시키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이라서 우리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배운 거예요. 2배부 4건 연기인데 이 상태에서 사업에서 그 교손 난다고 하면 아래로부터 근형기 2배 순서대로 교손금 보존한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이 애는 교손금 보존 순서고, 2월 교손금은 과거에 손해 본 거죠. 과거에 손해 본 거면 당연히 사업소득 같은 소득끼리 해서 얘를 보존을 해야 되겠죠. 같은 것끼리 먼저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근 연기 2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교손금은 얘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해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지 이 교손은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악용할 수 있거든. 지금 딴 데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이번에 봤더니 기타로 해서 다른 걸로 배당 너무 많이 번 거야. 근데 부동산 임대 받는 사람들은 쉬워요. 어차피 바꿔야 돼. 우리 그게 리모델링 한번 해버리면 돈이 그냥 쫙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어차피 할 거 지금 하자 이 조절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예외는 주택 임대 사업 소득은 타 소득에서 공제 가능해요. 주택은 항상 모든 거에 예외가 걸려 있죠. 주택 임대 사업 소득 하는 사람이 교손 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이야기 종종 하니까 세무이금은 사실 이거 물어보고 세무이금에는 얘도 섞어서 같이 이야기 헷갈리게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얘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꾸로 여기는 돈 버는데 다른 거 손해 봤죠? 여기서 돈 버는데 얘 손해 봤잖아. 그럼 얘는 커버할 수 있어요. 얘 손해 본 거에 다른 것을 못 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280페이지로 가서 이제 이 소득들에 대해서 같이 어떤 걸 이자 소득이라고 하고 어떤 걸 배당 소득이라고 하고 어떤 걸 사업 소득하고 이런 소득별로에 대한 종목들하고 그리고 이 소득별로 분리과세나 필요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갈게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기 쪽에서 주로 할 거는 이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인데 우리 가족들이 이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 실제 가족 말고 문제 푸는 거에 가족들이 이 소득들이 있어서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얘가 궁극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얘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챕터를 빼놨고 그럼 나머지 소득들에 우리 근로소득이 뭔지 모르지 않잖아.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떤 걸 소득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280페이지에 첫 번째 이자 소득이 있죠. 자, 이자 소득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자라고 말하는 것들도 당연히 이자 소득이 맞아요. 자, 우리 책에 우리 두 번째 예금 이자 적혀 있는 거하고 그리고 채권, 증권의 이자나 할인하는 것들. 우리 회계에서도 할인에 관련된 거는 이자 성격이다라는 이야기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자인 거고. 자, 그리고 단기 저축성 보험의 차익 적혀 있죠. 자, 우리 그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의 차이가 뭐죠?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차이. 자, 이 차이는 뭐냐면 내가 만기가 되었을 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게 받으면 보장성 보험이고 납입한 금액보다 많이 받아야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내가 찾는 거에서 돈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내 납입액 기준이에요. 그런데 납입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보장성 보험인데 얘가 10년이 넘어가는 거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험하시는 분이 비과세 상품 좋은 거 나왔대 물어보면 다 1, 20년이야. 원래 비과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그럼 네 번째 직장공제에 초과 반환금. 자, 직장공제에는 지금은 잘 안 들어간대. 옛날에는 직장공제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회사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거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만들어서 근데 이제 구자가 있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운영해서 운영수익도 내는데 그럼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갈 때 직장공제의 납부 금액은 전부 다 구자를 돌려받는데 그 돈 운용한 내 구자 비율만큼의 또 돈도 줄 거예요. 그럼 내가 납부한 금액보다 초과해서 받는 거는 이자로 봐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영업대금 이익. 자, 이 표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자주 언급이 될 건데 자,
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대금이라는 건 돈 빌려주는 거고, 돈 빌려주는 게 영업활동인 건 금융권, 그게 아니면 비영업 대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업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걸 비영업 대금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그냥 상식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한쪽이라도 은행이면 금융권이죠. 그러면 원천징수 세율이 한쪽이라도 은행이면 14%인데 둘 다 은행이 아니죠. 그러면 25%예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받죠. 거꾸로 하자. 친구한테 돈 빌려 쓰고 이자를 주죠. 그러면 25%의 지방소득세 2.5%에서 27.5% 떼고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물론 세무서가 여러분이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또 할 거예요. 이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 활동이 대금 돈 빌려주는 게 영업 활동이 아닌 곳에서 이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제가 세율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이야기하는 거는 이론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도 14%고 이자도 14%인데 이자는 한쪽이 금융기관이 떼인 거고 양쪽이 다 금융기관이 아니면 대금이 주업이 아니잖아. 돈 빌려주는 게. 그러면 25%예요. 세율이 높잖아. 그래서 다음중 원천징수 세율이 높은 순서는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가장 높은 것은 낮은 것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몇 개씩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영업 대금 이익 아래 보시면 6번, 7번이 있는데, 자, 어제 우리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우리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종목이 많아서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고 한 게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연금소득이었죠. 그래서 이 아래 6번, 7번을 보면 이자를 발생시키는 거래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다 열거를 못하니까 적어놓고 7번에 위소득과 유산소득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것들도 다 과세하겠다라고 전부 다 열거 안 하고 이렇게 써둔 거예요. 이건 이 책 저자가 쓴 게 아니고 세법 버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배당소득을 보면, 자, 배당소득은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혹은 분배금과 건설 이자의 배당,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배당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또 배당 받는 거. 두 번째는 의제 배당. 의제 배당은 우리 회사가 우리 그 자본 챕터 할 때에 이익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본으로 전입했을 때 그때 배당 받는 걸로 해서 세금을 과세할 거고, 인정 배당은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어요. 그럼 그 돈만큼 주주가 배당 받아간 걸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주주가 회사 돈 쓰면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가져갔다. 인정배당은 배당으로 가져갔다. 자, 참고로 이거예요. 보세요.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자가 있죠. 이 사람이 주주도 가지고 있잖아. 주식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대표자는 상여로 근로소득이고 주주는 배당소득을 해요. 근데 같은 한 놈이잖아. 그러면 둘 중 어느 걸로 가는 게 편할까 했을 때 원천징수하기는 배당보다 근로가 쉽기 때문에 대표이사인데 회사 주식 가지고 있어도 주주라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상여라고, 대표이사가 회사 돈 썼을 때 그 돈 가져간 거다, 혹은 돈 빌려갔는데 이자 안 준다, 그런 것들을 인정상여라고 이제 소득 처분해서 근로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배당은 순수하게 주주만 된 사람, 인정상여는 회사에 근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주인 사람이 있겠죠. 그냥 회사 사람 직원도 걸려요. 직원도 똑같이 근로소득이에요, 저거. 자, 그럼 네 번째는 국내 또는 국외에 받는 집합투자기구 펀드, 우리 펀드 있죠. 그걸 받는 거는 배당소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5번, 6번도 포괄주의 가미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예요. 옛날에는 은행에 돈 넣는 시대 있었잖아요. 저축하면 잘 산다고. 그때 금융상품이 너무 많아서 썼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우리 투자 펀드 세상이 왔었죠. 그래서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세금 피해가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금도 포괄주의 가미한다고 적혀 있었던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연금 상품으로 너무 뭔가를 많이 만들잖아요.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적어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자,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하나가 국내 원천 금융소득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돼요. 그럼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갈 건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금융소득이라는 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게 금융소득이라고 했죠. 이 두 개를 금융소득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금융소득은 비과세나 아니면 우리 분리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걸리는 건데 이거 외에 분리과세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금액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다라고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얘네들이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급 제외한 얘네들이, 그래서 책 쓰는 저자들도 실수 많이 하는 게 금융소득 2천만 원, 금융소득 금액 2천만 원 지 맘대로 써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서로 같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적혀 있으면 이자 소득이나 이자 소득 금액이나 배당 소득이나 배당 소득 금액이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서로 일치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자, 이게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아버지가 배당 얼마 받고 이자 얼마 받고, 근데 둘이 합쳐도 배당 1,000만 원, 이자 800만 원, 1,800이네. 분리과세에서 아버지는 소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 한번 쭉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서 하나씩 짚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사업소득이 있죠. 사업소득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도 적혀 있고 아래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비과세 소득은 좀 웃겨요. 세법 버전에서 사업소득 부분에서 비과세 부분 보시면 막 엄청 많이 웃어요. 왜 많이 웃냐면 지금 여기는 약식으로 적어 놓는데 농민이 부업을 하는 것들 있죠. 그 농민이 농사 짓는 사람이 소 한 마리 키울 수 있고 뭐 닭 키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소 팔아서 돈 버는 거하고 뭐 닭 팔고, 근데 이거는 양어 같은 것도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세법 버전 보면 웃기다고 말한 게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양어 몇 마리 다 적혀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게, 그거 열거주의잖아요. 그래서 세법 버전 보면 웃겨요. 막 도대체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지 하는 느낌이 들게 막 적혀 있어요. 비과세 항목에 보면. 자, 그리고 우리 전통주 우리 막걸리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게 1년간 1,200만 원 소득 금액이에요. 사업소득 금액이 실제로 번 게 1,200 이하이면 비과세고, 또 우리 조림 기간이 5년 이상 된 나무들 있죠. 자, 조림 기간이라는 건 나무가 땅에 꽂혀서 기른 날. 그럼 5년 지났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까? 나무는 임목 등기라는 게 돼요. 그래서 임목 등기해서 5년이 넘어가면 그걸 우리 지금 책에 적혀 있는 이 표현이 우리 벌채 또는 양도라는 건 뽑아서 팔든 잘라서 팔든 그 자리 통째로 팔든 그냥 연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기 하남하고 남양주 있는 쪽에 아는 형님이 땅 있는데 거기에 나무 몇 개 심는데 도와주면 두 그루 제 이름으로 임목등기 해주겠다고. 복불복이라고. 소나무를 심었는데 해가 잘 안 되고 이제 나무 사이로 들어와요. 그래야지 지 마음대로 커서 하나가 종이 걸린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형님이 소식이 오는 거니까 자기가 가져갔는지 별 볼일 없는지 그런데 어떻게 될지 미래가 될지 모르니까 임목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이거는 사업소득자들도 이 금액은 이제 비과세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죠. 자, 이거 전답이 뭐죠? 논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밭을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민도 농사 짓는 사업 소득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올해는 농사를 못 짓겠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빌린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하면 비과세인데, 만약에 그 논이나 밭을 주차장으로 쓰면 그냥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벌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 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받는 이익이라 적혀 있죠. 그럼 의미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뭐 1주택 소유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우리 관심 있을 게 있구나. 집 하나 있는데 내 집이 안 팔리고 멀어가지고 딴 데 새 들어가고 내 살던 집 월세 놓으면 그건 비과세예요. 주택의 임대에서. 자, 그럼 지금 나머지들은 지금 우리 챕터는 좀 지역적으로 막 적혀 있는데 우리 법인세에 좀 그 간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업소득의 세무 조정은 많이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소득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소득에는 추정필요경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는 없으니까 비과세를 뺀다면 이 필요경비라는 게 있는데, 필요경비 빼야 사업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실제 경비만 인정하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는 경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매출액이 얼마인데 경비가 얼마다 적혀 있으면 그거 뺀 게 그냥 사업소득 금액인 거예요. 문제에서 이 사람이 1년간 얼마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필요경비가 얼마 있었다 그러면 그 금액 빼야 사업소득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안 적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이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인 거예요. 그 금액으로 필요경비가 안 적혀 있으면, 안 적혀 있으면 없는 거야. 그럼 이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출된 거니까 추정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얼마 하겠지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지만 뺄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안 빼는 거예요. 얘가. 예. 그거는 단순 경비율 대상이 있고 그리고 기준 경비율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장이 없는 소득자들한테 업종별로 평균 얼마 해주는데 이건 돈이 작아야 되고, 얘는 이전 금액이 넘어가면 이거 쓰면 안 돼요. 경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2,400연 잡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2,400이 넘어간 사람들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들어가요. 그럼 기준경비율은 경비율대가 낮아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제 이 사람은 돈 안 썼지만 얼마 정도를 맞춰서 그냥 업종 평균 얼마더라, 그럼 얼마 정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건 추정비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적 용역 제공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지, 사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사업장이 있는. 자, 그럼 284페이지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에서, 자, 우리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3%의 소득세를 당연히 부과하게 되는데, 자, 우리 봉사료들이 있죠. 이 봉사료는 5%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이제 연금 소득이 있는데, 자, 연금 소득은 둘로 나눠요. 공적 연금하고 사적 연금. 공적 연금은 우리나라 5대 공적 연금, 중복으로 가입 안 돼요. 하나만. 우리 국민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이다, 우리 군인연금이다, 별정우체국연금이다, 사립학교 뭐 교직원연금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금들은 공적 연금이고, 자, 우리 사적 연금이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하는 이런 연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이게 돼요. 공적 연금은 얘는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1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연말정산이 세금 정리하는 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확정신고. 공적 국민연금만 받은 사람들은 1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느낌은 팍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왜 우리 근로소득자 2월 달이잖아. 그러면 근데 이것만이에요. 다른 거랑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랑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이것만 있는 자. 자, 그럼 이제 이 사적 연금이 있는데, 자, 사적 연금은 뭐 종류 상품은 당연히 엄청 많겠죠. 자, 그런데 그 퇴직금 있죠. 자, 퇴직연금 회사에서 일시로 받으면 퇴직소득이고 분납으로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이에요. 연금소득. 그럼 그것도 사적 연금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우리 개인연금이라고 하면서 그 보험회사에 넣는 것도 연금소득인데, 자, 그럼 우리 교재 284페이지 아래 보면 비과세 연금소득 있죠. 그죠? 비과세 연금소득은 조금 안타까운 소득들이에요. 다 보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되거나 그러면 그래서 받는 국가가 주는 건데, 그걸 줘놓고선 또 세금 떼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들은 비과세인 거니까 뭐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아닌 연금들이죠. 내용들 보시면 비과세는. 자, 그럼 오른쪽에 285페이지에 연금소득에 대한 계산이 적혀 있는데, 자, 연금소득 공제라고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줄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연금소득에서 이제 우리 연금소득이 얼마까지는 전체 다 소득 공제 빼주고, 얼마 넘어간 건 얼마 있고, 이런 식으로 연금소득에 대해서 연금소득 공제를 하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동그라미 2번 제일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 건데, 이 사적연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공적연금은 아니에요. 사적연금 소득이 소득금액 아니에요.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이때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과세하고 선택적 분리과세가 뭐냐면, 그냥 분리과세는 얘 그냥 통째로 빼버려라는 건데, 선택적 분리과세는 내가 종합소득에 넣을래요? 이것만 가지고 세금 계산할래요? 내 세부담 유리한 쪽으로 한계 세율을 계산해서 어느 쪽에 넣는 게 유리할지를 계산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세율이 4%예요. 그럼 근로소득에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받는다면 근로소득 받고 할 때 종합소득이 6%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걸 분리과세 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이걸 해요.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데, 내가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다른 우리 소득 공제가 많이 있는데 공제 받을 것보다 내 번 게 작다고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빼줄게라고 말하는 거지. 돌려주는 건 내가 냈던 걸 돌려주는 거지, 냈던 게 아닌 거 돌려주는 건 없어요. 그럼 아깝잖아. 그럼 얘를 집어넣었더니 예를 들어 600만 원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600만 원의 6%가 얘보다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계세율을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285페이지에 기타 소득이 있죠. 자,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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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헌택세에서 해도 돼요. 하면 돼. 연금만 있으면.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일하고 퇴직했으면 종합소득 신고 있는 거고, 이제 21년도에는 아무것도 일을 한 게 없고 그것만 받았으면 연말정산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기타 소득을 보면, 자, 이 기타 소득은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눠요. 내가 노동을 한 대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노동을 한 대가가 있고, 불로소득이 있어요. 불로소득도 우리 노름이라고 흔히 말하는, 로또도 노름이죠. 그죠? 맨날 돈 넣잖아. 5천원씩 1,000원씩 5천원씩 넣죠. 매주. 근데 뭐 그거나 뭐 경마하는 거나 뭐 될 확률 없는 것들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당첨되면 어쩌다 한번 일어나니까 기타 소득이고, 근데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을 썼다가 원고를 냈는데 그게 당첨되면서 받는 원고료는 우리한테 기타 소득이죠.
TV에 뭐 김수현 작가 이런 사람은 사업소득이죠. 그 사람은 뭐 옛날에 한 편당 1억이라며 십몇 부장이면 십몇 억 어마어마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업소득자고. 자 그럼 불로소득인 거하고 이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기타 소득의 범위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와 해설, 개몽 또는 연기 심사 등 하고 받는 보수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시적 강연이라 그래요. 전에 소송 걸렸던 거 보고 엄청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이 강남의 영어 강사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거예요. 근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이다라고 다시 돌렸어요. 기타 소득 세금이 작게 나와요 좀.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칙세 같을 때 많을 것 같은데 종합으로 했을 때는 작게 나와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다시 했더니 소송 붙었는데 1년에 열 몇 번인가 수업했대. 근데 받은 게 3억 몇 천이에요. 와 도대체 열 몇 번 수업했는데 열 몇 번이니까 자기는 어쩌다 간헐적으로 했다는 거야. 세무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야, 저도 그거 보고 수업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영어 공부를 할 걸 그랬나? 그죠?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내 속에 확 꽂아주나? 그죠? 야, 그 소송 걸렸던 게 일시적 강연 볼 때만 생각이 나는데, 자, 다음 우리 문예창작 소설이라고 적혀 있죠. 세 번째 원고료 등.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개만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점은 보면 이것도 오해하실까봐 저작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 오해하는데 이건 사업 소득자들이 이 사람들이 저작권 받으면 근데 이 사람들의 외의자 자녀나 상속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받으면 기타 소득인 거예요. 이건 불로소득이죠. 그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장소 대여하거나 뭐 어쩌다 한 번씩 물건 대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타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자 다음 여기에 퇴직 후 수령하는 발명 보상금도 우리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만둔 후에 그 회사로부터 발명 보상금 받으면 그러면 참고로 퇴직 전 수령을 하면 그렇죠. 얘는 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얘 둘은 둘 다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우리는 발명과 개발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해줘야지, 그죠? 국가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있어요. 그럼 자 지금 제가 적은 것 중에 일시적 간연이나 원고료 등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노동을 했는데 필요경비 입증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일시적 강연 하루 준비해 가지고 가서 뭔가 설명해 주고 나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럼 나 지금 돈 받는 돈 그 돈 전부 다에 대해 세금 내야 될까요? 기타 소득의 소득세율은 20%예요. 20% 그럼 내가 100만 원 받았다고 22만 원 세금 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경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불로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추정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60%. 불로소득이 아닌 거는 자 그래서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만 입증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경비가 입증이 안 되는 건 추정 필요경비 60%와 실제 지출 경비 중에서 이 중에서 큰 걸 인정해 줄 거예요.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하고 입증 못하면 최소한 60%는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입증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보세요. 자 전에 세무유급 일반 전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직원 뭐냐 교육을 시키고 10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지급했고 이 사람은 일시적 강연이래. 그래서 그러면서 원천징수 세율은 20%고 지방소득세 2% 이렇게 시험에서 적어줬어요. 그럼 우리 분개해야 될 거는 차변에 교육 훈련비 100만 원이고 대변에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예수금 있고 뭐 얘를 보통 예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얘 100만 원 가지고 20%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의 기타 소득은 100만 원이죠. 그럼 일시적 강연이면 이 사람의 필요 경비를 60%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공제는 없으니까 얘가 과표가 되어서 여기에 20%를 하면 이 사람은 8만 원이 되죠. 그럼 지방소득세가 8천 원이 되기 때문에 8만 8천 원을 원천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금이. 그죠? 그러면 얘는 91만 2천 원을 받게 되겠죠. 91만 2천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 옛날에 들어본 적 있나요? 사업소득은 3.3%대라. 기타 소득은 4.4%대라.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거의 필요경 비율이 60%가 아니고 80%였어요. 80%를 하면 20만 원이니까 4만 원이 나오고 그럼 4만 4천 원이니까 100만 원이면 4.4를 떼라고 했는데 지금은 60%로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면 4.4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8.8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필요경비를 80% 인정해 주던 시절에 그때가 4.4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현재는 8.8이라고 해야 돼. 지금 100만 원인데 8만 8천 원 원진 당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스갯소리 우리 교수님하고 웃어요. 한참 우리 논문 쓸 때 사업소득자보다 기타소득자가 훨씬 더 세금이 작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소득자의 세율을 낮춰야 된다고 논문 엄청 많이 썼어요. 사실 논문 찾아보면 제 이런 몇 개 있는데 이런 사업소득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을 올려서 맞추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끼리 좀 웃고 있는데 어떻게든 둘이 비슷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분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20%가 친절히 알려줬는데 바로 20% 곱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잖아요. 100만 원은. 이걸 소득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같이 섞어 가지는 거예요. 저는 참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80%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80% 인정해 주는 거. 자, 80% 인정해 주는 건 책에 있는 곳에 보시고 기억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자, 80% 인정하는 게 우리 교재 보시면 오른쪽 287페이지 위에 다음에 기타 소득은 총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80%. 자, 이게 공익법인 주무관청 승인 얻어서 시상하는 상금 부상, 다수 사람의 순위 경쟁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자가 받는 상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연 대회에서 상금 받으면 노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80%만 해주겠다가 아니고 80%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실제 필요경비가 80%보다 더 많으면 그거 인정해 줄 건데 이쪽 못하면 80% 해주겠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최소한 80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예. 앞에 뭐라고 적혀있죠?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죠? 회사에서 하는 건 자기들끼리 한 잔치니까 상여금으로 회사는
복리후생비를 날려야 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골동품 대한 것도 있고, 골동품은 그냥 골동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자주 나오는 글이 위약금이나 배상금,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여러분도 분양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분양 못 들어가면 어딘가 살 수 있는 돈 주는 것들 있죠. 그런 건 기타 소득으로 해서 80%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20%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 아래에 기타 소득에 대한 나머지는 60%를 한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거. 원고료, 일시적 간형. 그래서 위에 거 빼고는 불로소득이 아니면 전부 다 우리 6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복권이라든지 복권 아니면 경마, 경륜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슬롯머신. 복권 1등 당첨돼요. 그럼 필요경비가 얼마죠? 로또에 당첨됐다 하면 필요경비를 1,000원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 필요경비. 한 게임이 1,000원이잖아요. 얘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된 거. 경마나 경륜, 슬롯머신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한 게임이 최대 맥시멈 금액이 10만 원인가 봐요. 그래서 뭐 그 중독자들은 다 10만 원만 건데, 그래서 10만 원이 걸면 이제 그 10만 원이 자기 필요경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의 286페이지 왼쪽으로 와서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이라고 있죠. 자, 과세 최저한이라는 건 최소한 이 금액까지는 세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과세 최저한이에요. 최저한세라는 말하고 반대말인 건데 최소 얼마 세금 받을 게가 최저한세고, 과세 최저한은 얘네들 세금 안 받겠다는 건데, 로또가 바꾼 게 그거예요. 첫 번째,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이야. 과거에 4만 원이었는데 로또가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5만 원이래요. 그래서 5만 원이면 소득에 대한 세금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자기 그 당첨된 사람이 은행 가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은행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5만 원으로 바꾸면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 안 한다고 건별로 하니까 이제 로또 판매점에서 그 5만 원을 돈 안 받고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슬롯머신 이런 것들 하고 뭐 승마 이런 거는 뭐 현실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짜리 넣었을 때 100배가 된다면 겨우 1,000만 원인데 그래도 1,000만 원 가지고 세금 부과 안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과세 최저한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또 아래 기타 소득 금액 계산 적혀 있는 것 아래 A에 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 적혀 있죠. 기타 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복권 당첨금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자, 이런 표현 쓰죠. 로또 1등 됐을 때 이 사람이 내년 5월 달까지 이 돈에 대한 세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자, 20억에 당첨됐죠. 세금이 얼마야? 20%면 4억이잖아. 4억 4천만 원을 이 사람이 남겨놓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람이 그냥 세금이 가해 보이지만 이거 내고 끝낸다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가 되면, 제가 그래서 앞에 복권 당첨되신 아버지는 이건 소득 금액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얘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기타 소득이 기타 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 금액이, 앞에 제가 그 연금 소득에서 사적 연금은 소득이었어요. 얘는 소득 금액이에요. 얘도 매우 중요해요. 기타 소득 금액이 매우 중요해요. 자, 보시면 우리 가족이 500만 원의 예를 들어서 원고료를 받았어요. 일시적 강연이나. 그러면 추정 필요 경비를 60% 하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족의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 200만 원이면 100만 원 넘었네 땡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택적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돼요. 소득 금액이.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적이라는 건 얘가 지금 이거의 20%잖아. 그죠? 이거의 20% 하고 그리고 내가 세금 내는 그 금액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소득 공제 받는 금액하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유리한지.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소득이 크면 이 사람이 분리과세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게 소득 공제는 우리 인적 공제는 다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소득이 작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봐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주 볼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우리 기타 소득의 세금에서 우리 복권 당첨금 보면 자, 우리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 세율은 20%인데 복권 당첨금은 3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예요. 3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예요. 근데 책 표현을 참 이상하게 했는데 복권 당첨금은 뭐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30% 적혀 있는데 그 아래에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 그리고 계약, 위약, 해약으로 받은 우리 배상금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 어떻게 할 거야?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하고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원천징수 못하는 소득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지금 얘 뺀 나머지가 그 외니까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20%라고 아래 적혀 있는 거예요. 위에 거 있는 그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우리는 20% 그냥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의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93페이지로 가서 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자, 그럼 우리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일반 둘로 나눌 거예요. 일반 근로자하고 우리 일용 근로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일용직 그 근로하시는 분도 근로소득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그 여러분들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 근로소득자한테도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용 근로소득자 가지고 하나를 볼게요. 예를 볼게요. 자, 일용 근로소득자의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만 원이죠. 그럼 이 20만 원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용 근로자도 근로소득 공제를 해줘요. 그럼 근로소득 공제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5만 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특별한 소득 공제 없이 얘가 과세 표준이 될 건데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할 건데 자, 우리 세율 중에 최저 세율 몇 퍼센트라고 했죠? 6%라고 했죠. 그래서 최저 세율 6%를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3,000원의 세율이 나오겠죠. 얘가 산출세액이 되면 여기에 빼기 근로세액 공제도 해줄 거예요. 이 근로세액 공제는 일반 근로자도 해줘요. 똑같이 해주는데 얘도 근로세액 공제 해주는데 근로세액 공제가 절반 이상이다 생각하세요. 55%예요. 45, 55 헷갈릴까봐 절반 이상이더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55% 빼준다는 건 곱하기 45%를 하면 되겠죠. 55% 뺀다는 건 45%만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3, 4, 12, 3, 5, 15, 1350원 맞나요? 그죠? 그럼 1350원의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방소득세 135원을 하면 1,485원의 세금을 내는 게가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한 계정세액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계산하면서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일용근로소득자도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더라. 전부 다 받을 건 다 받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지금 일당을 지급하면서 가지고 하루 일당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 짓 하냐면 일용 근로소득자한테 1년 동안 일했던 거를 다 모아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건 너무 무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용 근로소득자는 얘는 무조건 분리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문제에서 자녀들이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년간 막 300, 500씩 벌 거예요. 근데 일용직이에요. 그러면 빼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 일용 근로자가 되다가 근로소득자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럼 일용 근로자 건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걔는 그냥 그대로 분리가세고 근로소득자 기간권만 근로소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합산 아니에요. 합산. 지금 다니시는 회사는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지. 정해놓으면 얘는 같이 썩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썩는 거. 자, 그럼 뭐 일반적인 근로자는 당연히 일반 근로소득자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좌측에 있는 급여 등 급여성 대가 기타 경제적 이익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은 직원이 돈 받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하고 싶어 한다. 웬만한 건 한마디로 비과세다, 과세 제외라 적혀 있는 걸 빼고는 전부 다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에 있는 거 아니면 과세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혀 있는 거 보면 오만때만 다 적혀 있어요. 그죠? 그냥 다 과세하고 싶다는 마음을 막 적혀 있는 건데, 자, 그럼 오른쪽에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거 가지고 보면, 자, 근로소득 제외해서, 자,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 취득의 이익, 우리 회사 주식을 받는 건 근로소득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주 조합. 그리고 뭐 선원의 재보상이야 뭐 그렇고, 회사가 출퇴근 버스 운임해준 돈을 가지고 그 돈 그 상당액을 계산해서 근로소득 받았다. 예, 정말 여러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리 순수 보장성 단체 보험 같은 회사에서 우리 다칠까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보험 넣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우리 당연히 내가 근로소득 받은 걸로 보지 않는 거고. 자, 뭐 점 2번 말고 2번 점 적혀 있는 곳 아래에 보시면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의 이익 적혀 있는 거 있죠. 기숙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거고. 다음 우리 연구보조비하고 연구활동비라든지, 전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있죠. 얼마죠? 자, 제가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우리 거래처 직원이 결혼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50만 원 보내줬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 자, 이런 것들은 안 한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이것보다 다음 페이지에 비과세 소득에서 자,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비과세가 실비 변상적, 돈 실질적으로 뭔가 비용이 지출되는데 그 돈 보자 안 해주고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줄게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게 비과세인 거예요. 실비도 주고 돈도 따로 주면은 이걸 월급도 주는 거니까 당연히 과세하는 거예요. 실비 변산적이라는 건 실비 대신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먼저 세 번째 보시면 일찍비, 숙직비라는 거 있죠. 요즘엔 세컴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 일찍 숙직 같은 거 잘 안 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들어가는 돈은 우리 비과세를 해주고. 자, 네 번째 점 여러분들이 줄 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가운전 보조금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건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받는 대가예요. 자, 부부 공동 명의까지는 되는데 배우자 명의는 안 돼요. 비과세가. 그럼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되는 거지 출퇴근에 사용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럼 2000cc 승용차예요. 비과세 되나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cc 승용차는 무슨 세법에서 이야기했죠? 부가가치세법 이야기고, 얘는 몇 cc 승용차가 아니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거예요. 좋은 차면 좋은 차수록 사실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0만 원까지만 해줄 거예요. 20만 원까지만. 한마디로 실비 안 주고 본인 자기 차량 있는 사람 우대해가지고 그 차 쓰면서 그냥 월급에다가 얼마씩 차량 보조금이라고 주는 것들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20만 원까지 비과세인 거지 뭐 출퇴근하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놈들이 이게 우리 아래서 한, 둘, 셋, 넷, 다섯 개 보면 출산 보육수당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출산 보육수당 여기에선 육아수당을 보는 거예요. 취직 말고 지금 보는 건 육아수당. 육아수당이라는 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에게 주는 수당. 그냥 자녀 수당은 되는 게 아니고 6세 이하 자녀한테만 준다고 하면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거는 배우자도 받아도 되고 나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돈 주는 거 아니잖아.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뭐 큰 거 아니에요. 그죠? 10만 원에 세금 해봐 얼마 된다고. 그죠? 근데 그래서 배우자도 받아도 자녀가 6세 이하 있으면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받고 있다 하는 건 함정이에요. 그 상관 안 하고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직무방해 보상금은 앞에 이야기했었죠. 퇴직 전 받는 직무방해 보상금은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퇴직한 후면 기타 소득, 퇴직 전이면 근로소득. 그죠? 자, 그럼 이제 국외 근로소득 적혀 있는데 자, 국외 근로소득도 원양어선이나 뭐 특별하게 건설 감리 이런 거 아니면 얘도 월 100만 원까지 100만 원 비과세예요. 해외 파견 가 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생산직 연장 근로 비과세, 이거 비과세니까 근로는 자, 전제 조건이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자, 플러스 당해 연도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수당은 연 240만 원. 자, 연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 50이면 50, 그 다음 달도 50이면 50. 그럼 뭐 5달 되기 전에 끝나겠지. 그 다음부터는 비과세 없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 아니고 연 그냥 240만 원까지면 연장 근로 수당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우리가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얘네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예요. 더하기 and 둘 다 맞아야 돼요. 직전도 1900 3천만 원 이하, 올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 이 두 개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생산직, 사무직은 대상 아니고 생산직만. 자,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낼 수 있어요.
297페이지 4번에 비과세되는 식사 돼 있죠. 자, 여기다 쓸게요. 식대도 비과세가 되는데 10만 원씩.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식사를 미제공하고 밥 회사에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식대를 또 주는 건 그냥 월급 더 주는 거잖아. 그죠? 구내식당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식대를 더 주는 건 그냥 월급 더 주는 거니까 그거 말고 식대로 그냥 식사 제공 안 하면서 그래서 식사 미제공 제공해야 되지. 제공하면 과세인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급여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5점짜리로 나올 거라서 거기서 과세 비과세 항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죠. 우리 직원들 급여 명세서 하기 위해서 우리 수당하고 공제 항목들을 만들 거예요. 그때 쟤네들 등장할 거니까. 자, 그 외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근로소득 금액 계산에서 자, 우리 500만 원 소득 공제에 관련 근로소득 공제는 2천만 원 한도로 해주는데 얘네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외웁시다. 500만 원 이하는 70%다. 원래 80%였는데 박근혜 아줌마가 70%로 내리고 교도소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70%이기 때문에 꼬인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에 80%는 500만 원을 벌면 근로소득 공제를 80% 해주면 400만 원이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되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걸 70%로 낮추면서 400이 아니고 355로 바뀌면서 얘가 150만 원이 되니까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저 수업할 때 저만이 아닌 모든 선생님들이 500이 아니고 333만 3,333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333만 3,334원은 100만 1원이 소득금액이 되어서 안 된다고 수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다른 공제에서 또 꼬여요. 그래서 세법이 개정을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지우고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책에 보시면 이분이 정신줄을 좀 놓아서 제일 근로소득금액 제일 아래에 당구장 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만자가 있는 거 중요해요. 다른 거랑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 70%할 거기 때문에 70%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있는 경우에는 총급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적혀있는데 괄호에 보면 근로소득 금액 연 150만 원 있는 거 지워버리세요. 이런 것자는 세법 어디에도 안 적혀 있어요. 예, 지워버리세요. 괄호에 근로소득 금액 연 150만 원 이하라는 내용은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총급여 500만 원까지인 거지. 그러면 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비과세를 뺀 과세 금액만 당연하죠. 비과세 다 빼야죠. 실업급여도 빼고 받은 게 있으면 전부 다 빼는 거예요. 과세 금액만. 예, 과세 금액만. 자, 그래서 500만 원인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면 우리가 근로소득이 총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당연히 기본공제가 되죠.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랑 같이 합산되어 버렸죠. 그러면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만들면 타소득가 있으면 500만 원 이하는 70% 공제예요. 그럼 30%만 과세하니까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총소득 금액은 110만 원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0%를 기억해 두라는 이야기예요. 70%를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00만 원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고
타소득과 근데 제가 만자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타소득과 섞여버리면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500만 원의 70%는 기억하라는 이유가 그 위에 넘어가는 거 알려주면 요율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최저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저 500 이하만.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봤고, 자, 내일은 저와 같이 인적 공제에 대한 부분들 좀 보고 나서 그래야지 우리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적 공제에 대한 부분 한 후에 컴퓨터로 해서 사원 등록 인적 공제 부분 먼저 쓰게 돼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월급 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 순서대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 복잡하다고요? 그래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자, 근데 지금은 처음 들으면 만약에 처음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들으면 복잡한데 사실 나중에 이제 급여 명세서 계속 몇 개 쓰다 보면 아, 얘 그냥 비과세고 얘 아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그냥 느낌 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가족도 부양 가족도 얘 몇 살 뭐 이런 나이 이거 나누는 것도 보다 보면 걔만 봐요. 그러면 느낌이 올 거니까 우리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기 내일 하고 뭐 내일 다 못한 것도 당일 월요일 날 하겠죠. 그럼 그거 하면 얘네들 아마 익숙해지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